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각 당 후보들의 유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오늘은 제주에서 호남까지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어르신 공약도 내놨습니다. 박상 기자입니다.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호남 홀드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도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호남의 하늘 풀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5.18 광주 정신을 헌법에 새기겠다. 이른바 비빔밥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 통합 이미지 부각에도 나섰습니다. 장년층 표심 공략을 위해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매월 30만 원씩 차등 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틸리 본인 부담금 인하, 치매 관련 정부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르신 공약도 내놨습니다. 제 어머니가 올해 90이시거든요. 그래서 제 어머니 모시는 마음으로 또 어르신 복지 관심을 기울일 테고요. 제주에서는 4.3 항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하는 한편 제주 비전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시아의 환경 수도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이틀간의 지역 순회 일정을 마친 문 후보는 내일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될 TV 토론회 준비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틀째 영남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 유세전을 이어갔습니다. 전통시장을 돌며 서민 경제를 강조하고 안보 위기에 보수 정권 창출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울산, 부산, 경남을 찾았습니다. 지역 대표 전통시장을 찾아가 가난한 집안에서 부학한 서민 출신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힘들게 사는 이 나라 서민을 꼭 돌보겠습니다.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선 불안한 안보 간의 좌파 후보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북한 김정은과 연결시켰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관한 한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됩니다. 또 안철수 후보가 되면 대북 퍼주기 송금 사건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실질적 대통령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후보는 창원, 마산, 진주 등을 돌며 영남권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 후보는 조작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업체 2곳이 있다며 찍고 나면 조사에 문 닫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결집을 통한 이른바 동남풍 전략에 주력한 홍 후보는 내일 서울에선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약속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어제 호남에 이어 오늘은 충청을 거쳐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대구에선 안보 대통령을 내세웠고 충청에선 안희정 충남지사의 분권 협치 정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구 정치 1번지 서문시장과 대구 동성로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북한 매체가 자신을 차악으로 규정해 보수 표심의 쏠림을 견제한 걸 거론하며 김정은 정권이 자신의 자강 안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핵을 버려라! 도발을 멈춰라!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적폐라고 몰아세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통합을 외치는 건 모순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다시 대파 100권으로 돌아가는 것 통합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대전에서 현충원 참배와 전통시장 유세를 이어간 안 후보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분권과 협치 정신을 실현하겠다며 중도층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카이스트가 운영하는 어르신 빨래방을 방문해 소득 하위 50% 노년층 기초연금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노인 빈곤 제로 시대 공약도 내놨습니다. 선거운동 첫 이틀간 서울에서 광주, 대구까지 순회를 한 안 후보는 내일 두 번째 토론회에 앞서 4.19 묘지 참배와 한국노총 방문 등의 일정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오늘도 수도권에서 중도 보수층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 마윈 회장의 성공 신화를 소개하며 학생들이 꿈을 피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볼 수 있다. 꼭 도전해보라.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어요. 파주 산업단지 현장을 둘러보며 4대 사회보험 같은 정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틀째 수도권 공략에 집중한 유 후보는 중도 보수층 표심이 곧 자신에게 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중도 보수 내지 보수층 유권자들이 저를 보수 대표로 인정해주는 순간부터 저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남 유권자들이 자존심이 있다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뽑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인천의 우체국을 방문해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작년 1년만 하더라도 집배원 7분이 과로사로 사망을 해서 크게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노동시간 단축도 공약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적폐를 도려내는 일,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오는 2022년 공공부문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것이며 단축이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임금체계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미디어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TV 광고와 홍보 영상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글자 하나, 사진 하나, 색깔 하나하나에 대선 필승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TV 광고에는 일반 시민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노인,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고 통합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홍보 영상에선 당 상징색인 파란색을 차용해 파란을 일으키자는 문구도 내걸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첫 TV 광고 영상입니다.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에서 홍 후보만이 안보 대통령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조건이란 홍보 영상에선 경남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 폐업을 내세워 결단력과 강한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당명과 자신의 성을 활용했습니다. 국민 안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국민 앞이나 위가 아니라 국민 안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영상에선 분위기를 바꾸어 강철수로 등장합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지난해 총선 녹색 바람을 거쳐 미래를 대비할 적임자라는 점을 표현했습니다. 오는 22일 공개할 TV 광고에서도 당명 없는 포스터처럼 파격을 선보일지 주목됩니다. 보수 정치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 TV 광고를 가장 먼저 선보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영상 홍보에 적극적입니다. 다 꺼내놓다란 영상은 완주에 대한 의구심을 싣는 게 목적입니다. 당선 가능성 봐가면서 5년을 도전하는 걸 또 미룬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분장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보물 사진 촬영 과정을 공개해 친근하게 다가섭니다. 경쾌한 음악에 노란 풍선을 들고 사랑스럽다는 뜻의 별명 신블리를 보여줍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후보들 간의 신경전은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은 이제껏 제기된 의혹들의 진실을 밝히라며 가시도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일부 보수 세력이 안철수 후보의 당선은 곧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안 후보가 보수 세력과 내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세력들 또 수구 세력들에게 안철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내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후보 측은 보수 세력의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요. 이현주는 약속대로 강효상 의원 나라가 큰일이에요. 잠시만. 문 후보 측은 또 안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의 연구 실적이 서울대 채용 최소 기준에 못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용 전 3년간 SCI 단독 논문이 불과 한 편에 불과해서 심사 최저 기준인 200점조차 못 채우는 국민의당은 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응시 원서를 필적 감정한 결과 준용 씨의 것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불명의 자료라는 문 후보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응시원서 진위 여부에 대한 의심 제기는 결국 접수 날짜를 12월 11일에서 12월 4일로 사후에 조작된 의혹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 홍준표 후보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중단된 이른바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재개를 검찰에 촉구하며 문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통신비 인하를 내걸고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구당 통신비는 한 달에 14만 원 정도, 1년이면 17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걸 쥐어짜듯이 줄여주면 유권자의 표심 잡는 데 유리하다는 게 정치권의 계산인데요. 주요 정당 후보들이 내놓은 통신비 인하 공약들을 볼까요? 자, 여기 다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반가운 얘기지만 이게 가능한 거냐, 인기 영합 공약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먼저 문재인 후보의 공약부터 볼까요? 문재인 후보 대표적 공약 기본료 폐지입니다. 한 달 11,000원 기본료를 이동통신 가입자 6,100만 명 모두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이 금액만 7조 9천억 원입니다. 문제는 이 기본료를 뭘로 볼 거냐입니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기본료와 통화료 구분이 없는 통합요금제가 보편화돼 이제는 기본료 개념이 모호한데요. 그런데도 월정액 11,000원을 기본료 폐지 명목으로 일괄 인하하면 이통사 영업이익 2배 수준의 통신비가 줄어들어 업계에선 기본적인 투자조차 힘들 거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를 볼까요? 취약계층 지원으로 맞춤형 통신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 구직자에게 데이터를 추가로 주고 저소득층은 스마트폰을 할인해주는 식으로 통신비 1조 6천억 원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면 줄어드는 통신비만큼 국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역시 통신산업 포털이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볼까요? 데이터를 다 사용한 뒤엔 느린 속도라도 데이터를 더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이미 이 통사들이 한 달에 5,500원 정도를 받고 이런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별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가입자가 별도로 돈을 내지 않고 쓸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역시 부담은 통신사 몫입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대표적 공약 네 번째 이통사 도입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통사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해 7차례나 실패했습니다. 적당한 사업자를 못 찾아서인데 여전히 통신시장이 달라진 게 없는 만큼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 측의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세 차량 인명 사고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문 후보 지지단체가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던 날 문재인 후보의 외곽 지지단체인 더불어희망포럼의 회의록입니다.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고 투표 시 확인 동료와 ARS를 끝까지 청취하도록 홍보하라는 등의 내용, 그리고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 걸기 운동 전개, 악성 루머에 대한 방안 검토 시행 등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단체가 사조직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조직이 선거에 개입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일자 이 단체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문 후보 측 장영달 공동선대위원장은 사임했습니다. 문 후보 측도 긴급 회의를 열고 사실 여부는 선관위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며 책임질 부분이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의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몸통이 누구겠느냐며 문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문 후보 측 유세 차량 사고와 관련해선 문 후보가 어젯밤 피해자의 빈소를 찾았는데 유족들의 거부에도 경호원까지 대동해 조문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일부 유족이 격앙됐던 건 사실이지만 부풀려진 이야기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순서,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벤처 신화로 불리는 안 후보에게는 그간 재산 형성 의혹이 꼬리표로 붙어 다녔습니다. 특히 안랩이 안 후보에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해 결과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줬다는 의혹은 사그러지지 않고 있는데요. 류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1,197억 원 중 안랩 주식이 90%를 차지합니다. 지난 1999년 안랩은 대주주인 안 후보에게 자금 3억 4천만 원을 빌리는 대가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 5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이 5만 주는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을 거쳐 146만 주로 늘어났고 안 후보는 1년 뒤 25억 원을 내고 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2001년 안랩이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주식의 가치는 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1999년 당시 안랩은 잉여금이 32억 원이나 있어 자금 여력이 있었지만 굳이 안 후보에게 운영 자금을 빌려가며 BW를 발행한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2001년 안랩 사업 설명서에는 안철수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낮아 코스닥 등록 후 경영권 방어용으로 BW가 발행되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원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배임죄로 결론난 2009년 삼성 SDS 사건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BW 발행은 부정한 축제, 이재용보다 한 수 위입니다. 안 후보 측은 BW를 적정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발행했기 때문에 저가 발행이 아니며 이미 2012년 검찰에서 문제 없음이 밝혀진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2012년부터 현금과 주식 등 재산의 절반 가까운 1,200억 원을 동그라미 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은 잘 처신해야 한다면서 경고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할 때 단호하게 행동할 거라며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부활절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편치 않은 표정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Any message for North Korea, sir? Kim Jong-un. Gotta behave. 잘 처신하라는 한마디 말로 북한의 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선제 타격 가능성을 질문받자 즉답을 피하면서 과거 민주당 정권의 평화 협상식 대북 접근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빌 클린턴과 오바마 전 대통령 모두 북한에 압도당했다면서 자신의 계획은 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body has been outplayed. They've all been outplayed by this gentleman,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I just don't telegraph my moves.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선, 즉 레드라인은 없다면서도 시리아 공습 결정을 예로 들며 군사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But I think that the action that he took in Syria shows that when appropriate, this president will take decisive action.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와 개입 중심 대북 원칙에는 선제 타격 등 군사 조치는 후순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예고 없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고 발언이 잇따라 나오자 북한은 작심한 듯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자신들이 먼저 핵 공격에 나설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뉴욕 이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에서 외국 언론과 만나 미국의 군사 위협이 계속되면 북한이 먼저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또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만큼 무모하다면 그날 바로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도 기자회견을 갖고 핵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DPRK is ready to react to any mode of war desired by the American. 6차 핵실험은 북한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결정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 외무성 김선경 유럽 2국 국장도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집결하는 상황을 강력히 비난하며 역시 선제 핵공격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선제 타격이 미국이 독점물이 아니라고 천명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이 전쟁 불사 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건 핵전쟁 우려를 키워 미국의 대북 강경 노선을 흔들려는 심리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위협이 커지자 일본은 자위대 전투준비 태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펜스 미국 부통령이 확고한 대북 공조를 천명했지만 일본 열도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도쿄 전지호 특파원입니다. 전쟁까지 거론하며 연일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북한에 대해 일본 정부가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만약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해에 떨어진다면 자위대의 무력 공격 절박 사태를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방어시설 구축과 소집 명령이 떨어지고 명백한 위협이 있는 최전선에 자위대 출동까지 허가하는, 우리로 치면 전시 상황 바로 전 단계인 데프콘 2와 같은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북한 송일호 대사의 위협성 발언도 급박한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불꽃 한 점 튀는 정도가 아니라 곧 전면 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불이 오갈 때는 일본도 편하지 못하는 건 명백해요. 한국을 떠나 주일 미군 아스기 기지에 도착한 펜스 미 부통령은 아베 총리와 확고한 대북 미일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Peace comes through strength, and we will stand strong with Japan and strong with our allies. 対話のための対話になっては意味がない。 후지TV와 아사히 신문은 일본인 10명 중 9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위협으로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대북 긴장감을 이용한다는 여론은 급격히 수그러들었습니다. 이제 북한의 위협은 일본인들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전조우입니다. 신이 계시를 준 고수익이 보장된 주식이라며 자기 교회 신도들에게 200억 원을 받아 챙긴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모은 돈으로 투자는 거의 안 했고 강남의 아파트 사고 고급 수입차 타는 데 일부를 탕진했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교회 강당. 평일 저녁이지만 수십 명의 신도들이 모여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잠시 뒤 목사가 자리를 뜨자 한 남성이 강연을 이어가고 신도들은 손뼉을 치며 호응합니다. 이 교회 목사 53살 박모 씨는 이런 식으로 매월 2번씩 예배와 함께 주식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린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시키신 건 한 번도 자기는 이걸 하면서 손해본 게 없고 아무 때나 해도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야. 이걸 꼭 잡으라고. 이걸 하니까. 이름 있는 목사나 신학대 교수들을 강사로 불러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굵직굵직한 목사님들, 총장님들도 오셔가지고 왜 투자를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앞에 권유를 하니 안 믿다가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예 무허가 투자 연구소까지 차린 박 목사는 매달 최대 8%의 이자를 주겠다며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신도 150여 명으로부터 200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거의 없었고 부동산을 사거나 고급 외제차를 빌리는 데 사용됐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3채를 구매를 하거나 임대를 해서 쓰고요. 고급 승용차를 렌트를 하고 자기 생활비, 사치용품 등을 사서 교회 측은 일부 신도들의 모함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켜볼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박 목사 등 2명을 구속하고 남은 투자금을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대형 공사 현장에 식당 운영권 등을 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뒤 해외로 도피했던 전직 대기업 노조위원장이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에 건립 중인 S-오일 제2공장. 4조 7천억 원이 투입돼 단일 공사로는 국내 최대인 이 공장 건설 현장의 식당, 이른바 한바 운영권을 놓고 검은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 노조위원장 출신인 47살 이모 씨는 임기가 끝난 직후인 2015년 9월 신축 공사 현장에 식당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김모 씨로부터 7억 1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노조위원장 재직 시절에는 주식 투자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았고 또 다른 업자에게도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4억 원과 1억 원씩을 각각 받았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라 각종 이권 사업에 노조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던 상황이어서 이 씨의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10여 명으로부터 받은 뇌물만 15억 원,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5천만 원, 이래 된 거는 이미 손 들고 있다가 잡다 소리 나오면 이제 또 그런 거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울산지검 특수부는 인터폴과 협조해 미얀마에 도피 중이던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노조위원장 재직 시절부터 기념품 납품업체로부터 정기적인 향응과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부산 쪽에 골프 접대, 그다음에 향응, 술 접대, 2차 접대, 그거를 거의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을. 검찰은 이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사내 이권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한 번 실종되면 오랜 기간 찾기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의 실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을 찾으려는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지적장애인 실종자 가족들은 법에 규정된 정부 지원을 받는 데서 소외되기 일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나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래시장 뒤편 비좁은 다락방에서 삭바느질을 하는 이기봉 할머니.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 윤창기 씨를 20여 년 전 잃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지우고 살았죠. 그런데 없어지니까 나는 이렇게 아파도 찾는 놈이 하나도 없어서. 종일 저고리 하나, 바지 하나를 꿰어 버는 돈이 2만 5천 원. 할머니는 식비까지 아꼈습니다. 실종된 아들을 찾으려면 차비와 인쇄비를 따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이 실종되면 가족들은 병원비와 전단지 인쇄비 등으로 연간 3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얼마 전 제외됐습니다. 실종된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서입니다. 없대는 거라. 오래전에 피게 됐다. 이거를 내가 하려면 이 사람 저 사람 입시 좀 해야 되고 아유 먹고 잘 살아라. 14년 전 지적장애 아들을 잃어버린 박분옥 할머니도 마찬가지. 아들 이동훈 씨를 찾아 전국을 다녔지만 실종 전 장애 판정을 받지 않은 탓에 정부 지원은 한 푼 받은 적 없습니다. 혹시나 이제 우리 아들 손 비슷하면은 그냥 몰래 한 번씩 지켜보기도 하고 죽기 전에 찾아야 돼. 그래야 내가 죽어도 참 눈을 감고 죽지. 실종자 관련 전문기관도 이렇게 제외되는 실종자 가족이 매년 얼마나 되는지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부족해 지난해 가족을 잃은 3만 8천여 가구 가운데 실제 지원을 받은 건 2,300가구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직후 부산에도 대규모 지진이 날 수 있다는 이른바 지진 괴담 영상이 인터넷에 확산됐는데요. 이 경찰이 그 진원지를 수사했더니 한 도박 사이트가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가짜 뉴스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하늘을 뒤덮은 까마귀떼. 해안가에는 고깃떼가 출몰합니다. 야, 저기 봐, 저기. 부산 쓰나미와 대지진 징조라는 제목으로 SNS에서 급속히 확산된 영상입니다. 지난해 7월 울산 동쪽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뒤 부산과 울산 등에서 정체 모를 냄새로 불안감이 커지자 국민안전처가 원인 조사에 착수했을 당시였습니다. SNS로 퍼진 이 영상과 글은 부산 시민들의 지진 공포감을 더 키웠습니다. 하지만 두 영상이 촬영된 건 지난 2010년. 실제 배경도 부산이 아닌 울산과 경북 울진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 영상과 함께 SNS로 유포된 지진 괴담의 출처는 한 도박 사이트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괴담과 함께 도박 홍보글을 교묘하게 집어넣어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58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러한 악의적인 홍보 수법을 활용해서 회원을 유치했고 도박 수익이 20에서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경찰은 이 사이트 직원 4명을 사법 처리하고 백상아리 출몰 영상 등으로 불안감을 조장해 불법 홍보를 한 다른 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